안녕하세요, 박내석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 강의가 16주짜리 강의 마치고 다음 주는 시험이고 있어 한 2주 정도 이제 휴강 상태. 시험 끝나고 이제 개강을 하는데 이번 주에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는 뭔가 저도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특강 형식이라는 형식 준비를 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시험을 우리가 다다음 주에 앞두고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우리 그 시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항상 그 마일스톤이 있잖아요. 마일스톤이 있어야지 어떤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달 영업 실적이 얼마인지, 우리 매출이 얼마인지 각 회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어차피 열심히 영업을 하고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데 왜 뭘 그걸 마감을 하고 그런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단위로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기숙사 공부처럼 짧게는 1, 2년, 길게는 7, 8년 이렇게도 가는 그 긴 공부에서 과연 어떻게 내가 내 공부 관리를 할 거냐, 목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최종 목표만 가지고 목표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그 목표가 지난하고 그 과정이 긴 거예요. 그렇다가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게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마다 우리가 10점만 올리지 아니면 5점만 올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5점 올릴 건가? 무조건 죽든 살든 그 5점 올리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맞고 외우던, 이번 5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건 맞고 외워야 되겠다라도 또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결국은 이제 60점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가는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또 학생들도 수능을 보기까지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어쩔 때는 수능을 목표로 해서 내가 이번 중간고사는 포기하고 이걸 나 이해하면서 천천히 할 거야. 나 목표가 수능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 과정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되게 가는 거, 또 그게 우리한테는 동력이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험은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대비해가지고 나름대로 특강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을 하려고요. 먼저 올해 법규가 개정된 사항, 물론 올해 법규가 개정돼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들도 그 법규에 대해서 나도 익숙함이 있고 뭔가 부딪히고 하면서 이 출제를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은 새로 바뀐 법규는 출제위원들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 높지는 않지만 오래된 법, 그래서 항상 금년도 바뀐, 최근 2, 3년 이내에 바뀐 법규는 늘 이제 놔야 되고요. 또 특강 주제를 잡은 것은 올해 쭉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금년도 바뀐 법규는 미처 못 챙기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회에 그 부분을 이제 좀 챙겼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늘 공부를 여러 가지 공부를 해요. 물질의 결합에 대해서도 공유결합이니 뭐니 공부를 하고, MOC에 대한 것도 하고, 단위 지식들을 공부했는데, 그걸 어떤 관점에서 그 지식을 응용을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쭉 한번 전체 우리 과정의 마인드맵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고, 그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응용을 봐야 되는지, 왜 그 주제를 우리가 다루는지, 그 내용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 주제를 다루는지, 어디에 이게 응용을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전체적인 뷰를 좀 잡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이건 좀 제 그 수업과 관련된 건데, 제가 늘 이건 기본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합니다. 거기에. 그런데 약간의 확장된 부분,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는데, 이걸 그래도 아직도 한 번도 출제를 안 됐는데, 다루기도 하고, 그렇지만 뭔가 찜찜한 몇 가지 것들, 그것들을 또 오늘 이제 할까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덱스를 특히 이제 두 번째 각 그 쭉 전체 우리 주제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응용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렇게 설명이라는 걸 저도 이제 처음 이걸 뭐 반복적으로 해보는 이 강의가 아니라서 저도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뭐 일단은 오후 3시까지 수업을 하는 중간에 점심 한 40분 하시고요. 하는 건데 만약에 좀 빨리 끝날 것 같으면은 점심 없이 그냥 쭉 가서 1시 좀 넘는더라도 그냥 가도록 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다 하면 식사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나눠드리는 것은 법규 개정사항이에요. 개정사항. 모든, 예를 들면 소방기본법에 소방용품 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법규,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했고요. 우리가 설비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숙사 공부에서 다루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했습니다. 한 6개 정도 바뀌었더라고요. 최근에 4월 31일자로 바뀐 것도 있는데, 네, 기존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기사 공부할 때부터 알아왔던 것들이 또 확 바뀌어버린 것도 하나 있고요. 자, 먼저 간이 스프링클러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1번 주택용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것을 새로 간이 스프링클러에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것은 건물 자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안 돼 있는데 용도상 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할 때 그곳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간이 스프링클러에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런 스프링클러는 주택 전용이라는 것은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겠죠. 주택에만, 이런 같은 주택에만 허가해 줄 거니까 주택에서는 이런 걸 써라. 주택에서는. 그래서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게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출제될 만해요.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설비 구성에 주택 전용은 상수도하고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가져갈 수 있고요. 상수도, 그러니까 수도꼭지에 별도의 수원을 따로 둘 필요 없이 주택 전용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스프링클러에서 사용하는 물도 그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보면 수도 요금 도시인가요? 아무튼 그 과금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요금 받아야 되니까 수도별 계량기 이후에서 물을 뽑아서 써야 되겠죠.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를 해서 그 다음에 수도용 역류 방지 밸브를 달고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역류 방지하는 밸브를 달고 개폐 표시형 밸브, 세대별, 그 다음에 개폐 밸브, 그 다음에 간 헤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개폐 표시형 밸브하고 세대별 개폐 밸브에는 설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라. 그 다음에 방수압과 방수량은 기본적으로 표준형, 간이 스프링클러, 일반 간이 스프링클러와 동일합니다. 0.1m 파스칼, 방수압이 0.1m 파스칼이고, 일반 표준형은 80rpm인데 간이는 50rpm이죠. 동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대 내 배관은 또 CPVC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제사항, 가압송수장치 없어도 되고, 유수범지장치 없어도 되고, 제어방, 음향장치, 기동장치, 비상전원 다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자, 간이 스프링클러 중에서 더 간으로 주택용 간이 스프링클러가 만들어져고, 그건 주택 전용이다. 주택 전용라고 하는 게 법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초고층 재난관리법 쪽에 법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자, 법 적용 대상에, 우리 법 적용 대상에서 썬큰 구조의 건축물은 지하에 복합 건축물이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썬크는 지하층의 일부가 노출되어서 그게 피난 경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썬큰이잖아요. 썬큰이 돼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안전한 구조입니다. 상당히 안전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난상 안전한 구조이기 때문에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우리 이 법에서 규제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세요. 썬큰 구조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에 제외. 그러면 기존에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썬큰의 설치 구조 혹시 공부하신 분들 있으시나요?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쪽에 뭐 비난 안전구역에 설치 뭐 등등등등 하면서 썬큰은 이렇게 설치한다. 썬큰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그건 따로 이제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동안 공부하셨으면 그건 이제 공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제 썬큰이 자체 구조는 이제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에서 빠져버렸으니까요. 그럼 그리고 그 법 적용 대상에서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용도에 보면 유원시설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테마파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유원시설이 이제 테마파크 그걸 유원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1. 주거층 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그대로 가고요.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은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첫 번째,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하루 수용 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과 연결된 건축물. 이고 또 건축 권한에 문판 업수 옛날에 유라고 했거든요. 저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예전에는 유원시설이었는데 그게 이제 테마파크업 시설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 지금은 종합병원, 요양병원입니다. 이 하나이나 이상 건축물. 이고, 그런데 썬큰 구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법 적용 대상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초고층 건축물을 지으려면 사전 재난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하죠. 사전 재난 영향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게 이걸 이제 그 건축주가 사업계획을 세우면 건물을 지어서 뭐 분양을 해야 되겠다.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걸 가지고 초고층 정도면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지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시도 본부장한테 사전재난 영향평가를 해라. 좀 영향평가를 해주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평가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결과를 이렇게 시도지사한테 피드백을 해줍니다. 답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바로 건축주가 시도지사한테 사전재난 영향평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자가 시군구청장이면 시군구청장한테 그 시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면 예, 일단 시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바로 사전재난평가를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도 본부장은 소방 쪽을 안 거치고 바로 시도지사가 직접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 건축을 하려면 허가권자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한테 사전재난 영향평가를 했던 것을 직접 한다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였어요. 이름 자체도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 근데 사전재난 영향평가로 이름 바뀌었고요. 기존에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별도로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한테 그 평가 요청을 했던 과정을 없이 시도지사가 직접 평가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시도지사 바로 하고, 그러니까 절차에 간소합니다. 이거 절차에 간소. 그래서 지하일대 복합건축물은 크게 일단 썬컨 구조가 제외됐다. 그 다음에 사전재난 영향성 평가 절차가 간소화됐다. 그 다음에 유원시설원 이름이 테마파크업으로 바꿨다. 테마파크. 이건 이제 소방 쪽에서 바꾼 게 아니라 건축 쪽에서 유원시설업에 대한 명칭을 테마파크업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타업 변경에 따라서 바뀐 사항이다. 자, 그러면 우리 부속실 재현 쪽에 부속실 재현 쪽이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압방지장치 재현구역에 우리 110N 이상의 그 과압이 발생해서 문을 열 때 110N 이상의 힘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댐프라든가 자동차 과압 방지 장치 같은 경우를 설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과압 방지 장치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이 다 없어졌어요. 방지장치 어떻게 바뀌었냐면 개정사항이 1번 재현구역에서 발생하는 과압을 해소하기 위해 과압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과압 방지 조치를 실시해라. 그렇게만 딱 한 줄로만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과압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압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과압 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딱 그걸로 정리 그냥 끝냈어요. 과압 방지 조치 해라. 어떻게 알아서 해라. 그 방법은.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과압 발생할 여기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조치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과압 방지 장치 쪽에 우리 좀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좀 외웠던 몇 가지 항목들 있잖아요. 과압 방지 장치 설치 기준, 재현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차 방향 분수 조건을 만족하고, 플롯 댐퍼는 어떻고 저쩌고, 자동차 극기 댐퍼는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그런 거에 이제 공부하실 필요 없으시겠다.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과압 방지 장치 작동 및 성능에서 플랫 댐퍼는 어떻고, 자동차 극기 댐퍼는 어떻고, 거기까지 덤으로 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떤 걸 설치해도 되니까 기존의 플랫 댐퍼나 플랫 댐퍼라든지 자동차 극기 댐퍼를 사용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건 아닌데, 과압 방지 조치만 하면 되는데, 조치 중에 그런 걸 사용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날린 김에 이거 날리고, 대신 다른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요? 먼저 이제 이따가 할 텐데, 우리 확장을 해야 되는 것 중에 K급 소화기 시험하는 것 같은 경우가 아직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제 교재에서는 철저하게 안 나온 문제는 일단 배제를 했거든요. 한 번도 안 나온 주제는 물론 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 생각하다 보면 이제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걸리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도 K급 수학이 시험하는 거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들이라고 해서 출제위원들이 새로 연구해가지고 출제하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기존에 공부했던 걸 기숙사 낼 때 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걸 그 당시 공부했던 것 중에 이렇게 찾아가지고 출제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K급 수학이 시험하는 게 지금도 이제 뭐 여러 교재에는 들어있다 보니까 그 공부하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저런 것들 뭐 새로 좀 확장할 것들 하시고 저 같은 경우 과학 방지 장치 쪽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좀 신경을 당분간 크게 한 2가지 정도만 알고 있고 과학 방지 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근데 실시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더라. 실시할 필요가 없음을 이 과학적인 자료 또는 시험으로 입증하면 안 해도 된다더라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입공기 배출된 실제 개구부 크기. 기존은 내부 단면적하고 같도록 했어요. 근데 지금은 수직풍도 단면적과 같도록 했는데, 수직풍도 내부 단면적 이상으로 했습니다. 유입공기 배출댐퍼의 실제 개구부 크기를 수직풍도의 내부 단면적 이상, 예전에는 내부 단면적과 같도록 했는데, 이상으로 했고요. 큰 의미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미묘한 거기에 시비거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꾼 정도. 그 다음에 유입공기 기계 배출식 배출용 송풍기. 유입공기라는 건 아시죠? 지금 거실에서 문을 열고 제형구역으로 들어가면 제형구역이 압력이 높잖아요. 극기돼서 공기가 지금 빵빵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공기가 거실에서 문 열고 들어오면 이게 빠져 거실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거실은 이제 공기가 넘쳐날 거잖아요. 그럼 거실의 압력이 또 올라가겠죠. 거실 압력. 그러니까 거실로 들어온 건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유입공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실로 들어온 거. 제형구역에서 높은 압력 때문에 거실로 들어온 거. 거실로 들어올 때, 자, 여기가 제형구역, 여기가 거실이에요. 좀 화재가 나. 이렇게 들어올 때, 유입공기가 여기가 압력이 높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그걸 유입공기라고 하고 빠져나가는 속도를 방염풍속이라고 합니다. 연기가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풍속이에요. 방염풍속을 내면서 발생하는 풍량이 유입공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유입공기를 만약 이쪽으로 공기가 더 들어가서 이쪽은 조금 압력이 높아지겠죠. 압력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차압을 유지하려면 여기는 더 압력을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더 많이 빠져나가. 또 그러면 계속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밖에도 빼줘야 됩니다. 유입공기를. 그걸 이제 유입공기 배출하는 방식이 3가지 방식이 있죠. 수직풍도에 의한 배출, 또 뭐가 있어, 이렇게 배출구를 통한 배출, 또 기존 재현 설비에 그게 만약에 거실 재현이 돼 있으면 거실 재현 배출하는 거실 재현이 있으면 그 거실 재현 설비에 의해서 같이 빼내가는 그 3가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수직 풍도를 통한 배출 같은 경우도 지금 기계식 배출요. 송풍기를 이용해서 수직 풍도를 할 때도 송풍기를 이용하거나 그냥 굴뚝 효과를 이용해서 나가도록 하는 건데, 자, 기계 배출식 배출용 송풍기는 일단 설치 장소가 방화구에 된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를 할 수 있고 풍량을 실처가 쓰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그러니까 그 기계 송풍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따로 없다 보니까 거기를 제멋대로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를 한 것이죠. 자, 급기댐퍼. 급기댐퍼라고 하면 지금 뭘 의미하는지
좀 생각을 하죠. 여기가 우리 제형구역이면 제형구역 쪽에 바람이 이제 샥 나오는 급기구 쪽에 그쪽 열고 닫고 하는 급기 댐퍼. 그건 자동차 급기 댐퍼에 자동으로 차압을 조절하는 자동차 급기 댐퍼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검사의 기술 기준을 적용한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자, 주차장으로 연결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제형 구역의 댐퍼 개방. 이 주차장이 이제 이렇게 여러 동이 같이 써요. 여러분, 뭐 이쪽으로는 101동 들어가는 데고요. 이쪽으로는 뭐 102동 들어가는 데고, 여기는 103동 들어가는 100. 주차장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면 여기에는 각각 그 감지기들이 입구에 감지기들이 달려 있습니다. 출입하는 입구에. 그래서 이 감지기들이 울리면 화재 감지가 울리면 이쪽으로 지금 연기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102동만 할 거냐? 아니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바뀐 게 하나의 특정 대상 또는 둘 이상의 특정 대상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 또는 하나만 하든지 여기가 울렸으니까 104 말고 여기 울리면 104 말고 101, 104 쪽은 급기가 부속실에다 공기 넣어주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선택 적용을.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 풍도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로 하고, 불연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해라. 풍도 내부에 불연재로 단열을 하지 말고 풍도 외부에다가 해라 라고 이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명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데 이제 부속실로 공기를 넣어주는 극기풍도 내 풍속은 배출 풍도와 동일하게 15m/s 이하로 하도록 유속 기준도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극기풍도. 그 다음에 수도 규동장치, 제연설비를 사람이 손으로 부속실 제연설비를 가동시키는,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기동장치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설치 위치, 배출 댐퍼 및 개폐기의 측근 또는 제용구역. 자, 스위치를 설치하는 기준은 전층의 제용구역에 설치한 급기 댐퍼를 개방하도록 설치한다. 그 다음에 당해층의 배출 댐퍼 또는 개폐기를 개방한다. 그 다음에 급기 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를 작동한다. 그 다음에 제역구역과 옥내 사이의 출입문 개폐장치를 작동한다. 옥내에 설치된 수동 발신기의 조작에 따라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수동 발신기 조작으로도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속실 제연설비는 자잘한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 공부하고 계시는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으시면 그쪽에 업데이트 될 부분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과학방지장치 그쪽이 돼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의 화재 시, 여러 공유되는 주차장의 화재 시 어떤 구역의 제형구역을 작동할 건가 하는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한다. 나머지는 뭐 자잘구레한 부분이어서 무시하고 가셔도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공사법에서 발주를 하면, 우리 발주를 할 때 소방은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 되죠. 다른 공종하고.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 또는 뭐 조경공사 이런 거하고 소방은 따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입찰하세요.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몇 개요. 금액 얼마 통쳐가지고 이걸 턴키라고 하잖아요. 턴키 방식이 아니라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소방 산업이 약자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야, 200만 원 줄게. 거기서 알아서 다 소방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 하면 그 입주자 입장에서는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눈에 좋은 걸로 좋은 나무 심어져 있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눈에 들어가는 소방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소방은 싸게 하고 다른 쪽은 그 돈을 다른 쪽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방을 따로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소방 돈이 다른 쪽 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질상 그래서 문화재 공사를 하는데 문화재 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공사를 해야지 문화재 훼손 안 하고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몇 가지는 이제 같이 분리발주 안 해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국가 첨단 전략 기술 관련된 시설 공사를 할 때는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추가가 됐어요. 국가 첨단 전략 기술 관련 시설 역시 그 시설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문화재를 한 예로 들었지만은 분리발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이제 새로 추가됐다는 것은 그 전에 분리발주 예외를 뒀더니 너무 이게 좀 힘든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게 보고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전에 6개였습니다. 근데 7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출제위원들이 딱 10점짜리 출제하기가 좋죠. 왜 법은 출제위원들 논란의 거리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딱 뭐 하나 추가됐는데 논란의 거리가 없으니까 출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출제위원들도 그래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출제위원이 이제 소집이 될 텐데 평상시에 이제 출제위원을 뭐 한 주 초부터 이제 전화를 돌려서 다음 출제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이해 가능합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이제 휴대폰도 다 도청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출제위원들이 이제 첫날 이제 출제위원장이 이제 뭐 이렇게 이번 출제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 너무 시비거리 있는 거 하지 말고 너무 또 소방하고 동떨어진 거 출제하지 말고 이제 합시다 라고 해서 그러면 오후 한 6시까지 각자 출제한 걸 가지고 모입시다 이제 모이죠. 그러면은 그걸 검토를 같이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출제위원장은 각자 출제하신 것들을 다른 분들이 한번 시험을 봐봅시다.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오류가 있는 출제를 가지고 갔거나 그러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나 했던 출제 뻔한 거 뭐 그런 것도 출제하면 또 민망하니까 뭔가 자기도 나이스한 걸 좀 들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딱 법규 이번에 이건 하나 내야 되겠다. 하고 이런 것들은 혹시 이제 법규 출제 들어가려면 이제 그때부터 출제위원 꿀에 내가 이번에 선정됐다면 그때부터 혹시 이번에 법규 바꾼 거 뭐 있지? 법규도 찾아보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 국가 및 국가 안보 등과 관련해야 기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착공신고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 이거 너무 마이너한 거죠. 너무 소소한 착공신고 신고조차 안 할 소소한 공사. 그 다음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특정 소방 대상물 비상경보 설비 설치 공사. 이것도 아주 경미한 공사. 그 다음에 공공사업 중 대안 입찰 또는 일괄 입찰, 실시설계 기술 제한 입찰 또는 기본 설계 기술 제한 입찰. 이것도 이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의 특수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내용의 특수성들.
국가 첨단 전략 기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된 공사, 이것도 어떤 그 기술의 특수성. 그러면 이런 경우로 한번 10점짜리가 나왔다가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시설공사, 아마 나오면 이제 분리발주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먼저 소방시설은 분리발주를 한다. 분리발주의 원칙을 한번 언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만 다음 같은 이유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한다. 하는데 분리발주의 사유는 일단 이걸 보면 뭐예요? 경미한 사항이거나 또는 공사 내용의 특수성이 이게 강한 경우, 그 다음에 공사의 특수성, 그러니까 이 긴급성, 공사의 긴급성이라든가 보안 유지 등의 공사 특수성,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 한다. 그리고 경우에 마지막으로 경우에 구체적인 예 해가지고 7개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라게, 우리 항상 설명하시오잖아요. 설명하시오니까 그 쓰시오라고 하면 7개만 딱 쓰면 10점인데 당연히 그거 이제 쓰시오 7개 그건 이제 기사 실기 문제는 뭐 몇 가지 5개 쓰시오 그러면 만점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설명하시오니까 항상 어떤 항목들이 쭉 있는 걸 설명하실 때는, 예를 들면 뭐 지하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유효한 개구부의 크기, 개구부의 조건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그것도 쭉 조건들 있잖아요. 설명을 하셔야 돼요. 설명을. 왜 그게 그러는 건지. 그것만 나열을 써시기만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설명을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그룹핑을, 리스트업 됐던 그룹핑을 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사유, 이러이러한 것은 어떤 사유, 이런 것들은 어떤 사유. 근데 채점위원이 그룹핑 돼 있는 것이 맞고 틀리고, 이게 이 그룹이 맞냐 틀리냐,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엉뚱하게 맞지 않으면. 자, 스프링클러 설비 쪽에도 마이너한 변화입니다. 큰 건 아니에요. 주차장에 습식으로 하는 경우, 배관에 습식으로 하는데 배관 공결 방지 조치가 필요할까요? 습식이라는 것은 이미 주차장이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이니까 그게 배관 공결 방지 조치에 대한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더 설치 장소에 의원의 입원실이 포함됐어요. 예전엔 병원 입원실인데 이번엔 의원도, 입원실에 있는 의원들 있잖아요.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 아니더라도 의원급도 입원실이 있으면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저는 이것을 예전에 이렇게 해서 입 거침이라고 외웠어요. 입원실, 거실, 침실. 그래서 입원실은 병원이고, 거실은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침실은 오피스텔, 숙박시설, 이렇게 해서 입 거침하고 해서 외웠었는데, 그게 입에 의원도 포함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 위험물 쪽이네요. 이거 좀 따끈따끈합니다, 이 요금을. 이게 4월 30일 날 개정이 됐어요. 일단 명칭이 조금 바뀌었어요. 명칭. 인류의 위험물 명칭이 브롬산 염류, 요드산 염류, 뭐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브롬산이 브로민산 염류. 요오드는 원래 요오드 아이오딘 이거를 아이오딘이 이제 그 다음에 과망간산도 과망가니즈산 염류, 중크롬산이 다이크로뮴산 염류 이렇게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이 명칭들이 일본식의 명칭들 화학물질에 대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관행적으로 써왔던 것들을 이제 화학학계에서 사용하는 명칭들로 바뀝니다. 이런 명칭들은 보니까 화학학회에서 대한화학학회 거기에서 명칭에 대한 것들을 가이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명명을 어떻게 한다. 오류 밑에 2번에 오류에 보면 2등급에 나이트로 화합물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니트로 화합물이에요. 니트로가 나이트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오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정 수량이 품명에 따라 가지고 지정 수량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서 1종은 10kg, 2종은 100kg 이렇게 하고요. 자, 10kg면 1종이라고 하고 100kg면 2종이라고 합니다. 일종, 2종을. 근데 어떤 게 지금 1종, 2종이냐, 위험성에 따라서 어떤 건 10kg, 어떤 건 2종, 100kg냐. 그게 1종, 2종에 대한, 정의는 아직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 거기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1종, 2종에 대해서는 없이 이것만, 표만 지금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법규가 바뀐 배경은 폭발의 위험이 높은 자기 반응성 물질의 지정 수량을 위험물의 품명이 아니라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그래서 1종 10kg, 2종 100kg. 역대 그 지정 수량이 계속 손이 만져진 적은 없는데 이게 뭐 제가 소방 공부하고 나서는 처음 이쪽이 품명 지정 수량 쪽에 변경이 있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 이제, 법규는, 참, 여기 말 나왔어요. 등급 1, 2, 3 등급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위험물, 이 표가, 품명 및 지정수량 나와 있는 표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인가 2인가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등급, 이건 안 나왔어요. 거기에는 등급 표시가 없어요. 이건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운송 취급할 때의 위험물에 대한 규정을 할 때 등급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운송 쪽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위험물 유별 지정수량 그쪽에는 이 등급은 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등급이 아니 제가 이 등급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야? 저도 찾느라고 예전에 한참 예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등급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기준으로 나온 거지? 보면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위험 등급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시간에 법규 바뀐 걸 이야기했는데요. 법규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그 FPN 소방신문을 저는 5만원 주고 연간 구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2, 3주에 한 번씩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면 이제 뒤쪽에 보면 법규 개정된 법률 뭐 해가지고 그게 쭉 나옵니다. 물론 그게 약간 빠진 경우도 있긴 있는데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게 거의 나오니까 그걸 이게 바뀌었구나. 이건 뭐 신경 쓸 거 아니고 이건 좀 신경 쓰자 하고 그래서 그거 메모해가지고 이제 법규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제처 사이트에 보면 소방 관련된 법률, 그 다음에 화재안전 기술기준, 성능기준 쭉 리스트를 따로 제공해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걸 북마크 해놔서 거길 들어가면 시행일이 가로하고 날짜가 써져 있어요. 시행일을 보니까 내가 지금 저한테 2024년 뭐 최근 거다 하면 그거 이제 확인해보는 쭉 날짜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찾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못 놓치는 경우가 들어있기는 한데요. 뭐 그건 어쩔 수가 없고 또 하다 보면 찾게 되고요. 자, 이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정된 법규 쪽 한번 챙겨보는 걸로 했고 10분간 쉬셨다 10시부터 쭉 한번 전체 단원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우리가 응용 포인트들이 뭔지 그것들을 한번 쭉 같이 한번 봐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시겠습니다.